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을 했던 영화 1987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1987년도는 저는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그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때고요. 가끔은 그 학생 운동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영화로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보게 되니까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보통은 자신의 일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다른 일과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내 일을 좀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더 책임감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상을 다시 이해하는 힘인 금융, 다시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실물 경제 활동에서 그 보안이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사용하시는 화폐라든가 또는 그 유가증권인 뭐 상품권이라든가 주식, 채권, 그다음에 그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사용해야 될 금메달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조폐공사의 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요, 금융 관련 뉴스를 살펴본과 또 공공기관으로 이제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도서와 여러분들께 중요한 금융 용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그 금융 뉴스에 관련해서 그 가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계 부채를 줄이고 가계 부채에 대한 것을 줄임으로 해서 이제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여러 가지 뉴스, 그러니까 뭐 10%의 중금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에 대한 신문 기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신문 금융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기사는요, 청와대가 사회적 금융시장이 형성되도록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그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과 재정적으로 모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잠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시장은 이제 태동기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금 공급 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 등으로 그 자금 조달에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에 맞게 그 사회적 금융시장이 민간 주도하에 계속해서 활성화되게끔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것들, 재정적인 것들을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번에도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임팩트 금융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그 민간의 그 중심으로 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이익 실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금융이라는 그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금융 자체의 이익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거나 금융의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게 되거나 심지어는 금융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금융의 본래의 그런 기능에 선순환적인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 사회적 기업과 동시에 이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금융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민간 주도로 그 민간 기업들처럼 무슨 신용이라든가 어떤 담보 물건으로 어떤 그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기업의 가치라든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이제 금융에 관한 부분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정부 주도로 되면은 어떤 그 시장 경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더불어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제가 좀 그 금융위원회의 그 신년사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올해 그런 사회적 금융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금융에 있어서의 모토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제도화시키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고 또는 지역 경제로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나중에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돌아가는 어떤 금융의 여러 가지 판도를 바꿀 텐데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은 내용인데요. 최근 이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지난번에 금융위원회에 그런 신년사를 보내드린 것은 항상 그런 금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가 그 주요 공기업들의 어떤 신년사들이 발표된다는 것이 그 한 해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방침, 경영 기획 쪽으로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올해 어떠한 것이 주도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올 것이며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은 민간 기업들도 많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년사 같은 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 하고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지, 규모는 얼마일지, 그다음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할지, 그다음에 어떠한 민간 주도를 할 때 민간 기업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하겠다고 나왔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회적 금융이란 담보나 신용이 있어야만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기존 금융과 달리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 돈으로 어떤 그 유용한 가치를 계산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라든가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현실적으로 비용적 가치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에서 도서편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불평등의 대가에서도 보시면은 그 불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사회적 제도의 어떤 정의 구현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로 바로 영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아주 정확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음 뉴스는요, 그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를 이제 시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자, IBK 투자증권과 SK 등과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는 이제 MOU를 마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IBK 투자증권이 30일 여의도 본사에서 SK행복나눔재단, 그다음에 한국성장금융, KB하나은행, 그다음에 SK스펙스추구협의회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그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번 협약이 지난해 말 국내 1호 전문 사모형 사회적 기업 전용 투자 펀드 출범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과 생태계 활성화의 노력을 이제 그 활성화 협력하기 위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그 대기업 주도의 어떤 그런 재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를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번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성장금융이 60억 원을 출자를 했고 SK행복나눔재단과 KB하나은행이 각각 40억 원, 1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그 어떤 수익으로 잘 연결이 돼서 앞으로 사회적 금융이 잘 자리를 잡아서 금융이라는 것의 원래 그 목적과 그 좋은 이익 실현에 좀 더 그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최근 또 충격적인 뉴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상화폐의 가장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본연의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투자 대상이냐 아니면 투자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투기일 뿐이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논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깨닫고 좀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화폐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또는 이제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새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가상화폐에서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실명제로 가닥을 잡아서 실명제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명제 첫날일 때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큰 혼선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상통화 거래소 취급업자 거래하는 이제 은행으로 실명 계좌를 만들게 되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를 만든 그런 계좌를 만든 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지금 국내 거래소가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라든가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 코빗 가끔 여러분들 광고 보셨을 텐데요. 기존 회원들의 가상 계좌를 전날 모두 이제 회사 회수를 했고 그 은행들에게 이제 실명이 확인된 이들에게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거래 실명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돼서 어떤 금융 내에서 제도화될 때 그것에 본 가치라든가 원래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는 분들을 이제 찾아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어떤 기능의 강점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돈이 되느냐, 지금 얼마가 올랐는데 얼마를 더 벌 수 있느냐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더 놀라운 것은 대학생들마저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제 학술적인 목적이라든가 모의 투자처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두운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로또 같은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이 가상화폐의 폭락에 따라 좀 한 학생이 목숨을 끊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할 때 심지어는 은행으로부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까지인데 이런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뿐이고요. 보통 경영학에서도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라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고 내가 거둘 수 있는 수익과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게 돼 있는 만큼 투자는 굉장히 환경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기와 투자를 좀 혼동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와 건전한 투자에 관한 습관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이론적인 근거들을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뉴스는요, 개인 그 가계 부채와 가계 이제 일반 개인의 신용 등급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요. 개인의 이제 신용 등급이라든가 가계 부채 부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가가 국민의 가계 부채를 주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 부채가 점점 커지면 사실 핵을 안고 있는 결과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줄여서 어느 정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위험 요소를 이제 가능한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하반기부터는요, 240만 명이 이자 부담이 1%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신용등급제를 예전에 이제 등급제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서 1등급과 3등급까지는 최우수 이제 우수 신용등급이고 3등급에서 이제 7등급까지 이제 보통이고 그 이하는 보통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금융 소외자라든가 해서 금융 대출이라든가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전면 점수제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도 등급뿐만 아니라 점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구간까지는 이제 몇 등급이다 하는 형식으로 점수를 기반으로 등급을 구분하게 돼 있는데 점수를 기반으로는 하지만 이 등급에 따라서 대출도 받고 금융 거래를 일으킬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실 같은 등급 내라도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등급 내에서 그 다음 등급으로는 올라가진 못했지만 점수가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불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차등화하고 세밀화해서 어떤 그 금융거래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으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자 부담을 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 장치 중에서 먼저는 신용평가에 대해서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달려 있습니다.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요. 현행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1000점 만점으로 바꾸어서 점수를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도 제2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도 시험 점수를 많이 안 깎이고 장기 연체 같은 경우에 기준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분과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지 못해서 조금 비싼 이자를 주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계속해서 1등급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제1금융기관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개인에 있어서 제2금융권에 있어서의 금융거래가 너무 많다 하면은 점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1금융권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여러분들 이제 쉽게 사용하시는 이제 단기간으로 사용하시는 그 현금 서비스가 은행에 가서 그 카드로 대출을 받긴 하시지만 그 자체가 은행에 그 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캐피탈사의 그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등급이 깎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신문에도 이제 보도된 바가 있고 제가 한번 알려드린 바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2금융기관에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금리가 낮고 좋은 조건으로 받고 이 사람의 신용등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점수를 나쁘게 매기거나 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현재 신용등급 자체가 같은 4등급이라 하더라도 제2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점수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무조건 제2금융권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있는 점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리가 비슷하거나 어떤 나쁜 조건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과 동일하게 평가를 매겨서 그 개인이 자꾸 신용등급이 자꾸 떨어져서 계속해서
그 금융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연결고리는 막겠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와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은행 상호 금융, 그다음에 보험, 저축은행 등 그 권역별로 획일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다르게 이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는 이유로 신용 점수가 많이 깎이는 문제는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장기 연체에 관련된 것도 다소 이제 그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 하는데요. 지금 개인의 신용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뭐 금융기관에 관련된 그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세금 납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같이 그 자료를 수집해서 개인의 신용 평가를 매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자꾸 도입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도입을 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이고 그 근접한 그러한 신용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아우러서 내용을 보면은 그 2분기 중으로는 금융이용 경험이 적은 청년 고령층 등을 위해서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공공보험 같은 거나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연금 같은 것만 거의 그런 데이터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민간보험 납부 정보하고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도 그 신용평가에 활용하기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리스크를 세분화해서 리스크 등급을 매기고 그 신용 평가를 매기는 것이 획일적으로 평가 기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인의 그 맞추어서 니즈에 맞추어서 전면적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먼저 올 하반기부터 신한이라든가 KB하나은행 등 그 민간 그 은행에서 이제 주도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여러분들 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 그 신문에서 갖고 왔는데요. 자, 개인 신용평가 기준이 0점에서 1000점 그 점수제로 바뀐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용 한번 자세히 보면은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제가 폐지돼서 같은 등급이라도 점수 차가 있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권에 따른 차등평가 제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사냐 저축은행이냐 상호신용금고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 해서 업권보다는 대출 금리라든지 대출 유형 기준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주로 단기간 대출이냐 아니면 장기간 대출이냐 그러한 형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단기 대출이라든가 국가의 입장에서도 단기에 대한 금융거래가 많은 것은 다소 좀 위험한 내용으로 보고요. 장기 거래가 많다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금융 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건데 대출 및 연체 정보 외에 공과금 납부라든가 상거래 실적 등도 활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돈을 사용했을 때 또 똑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어떤 것을 주로 사용했느냐에 따른 그런 데이터를 자꾸 그 흡수해서 개인 신용 정보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주로 사치품이나 소비재 위주로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다시 그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투자 형식으로 사용을 했느냐는 아무래도 그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래에 있어서 그 사람이 신용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후자가 더 높은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금융 분야에 많은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좀 더 앞선 기술들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이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체 정보 그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단기 연체가 10만 원이 이제 5일 되면 단기 연체로 바로 이제 정보가 뜨게 됐었는데 30만 원에 30일까지 이제 완화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장기 연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3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장기 연체로 뜨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에서 3개월까지 이제 장기 연체 정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해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체 정보가 한번 뜨면은 다른 금융기관에 거래가 중지되거나 신용평가 기준에 있어서 내가 한 뭐 4등급이나 3등급 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또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래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대응권을 강화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끔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다 보면은 작아지는 본인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항의를 하고 싶어도 당연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약관을 내놓거나 약관 같은 경우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장 찍으라면 찍어야 되고 아니면 체크하라면 체크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체크하지 않으면 이제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도 조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그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그러니까 제기권을 보장할 수 있어서 내 신용평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니면 점수가 떨어졌는데 이거에서는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평가 기초정보 정정 및 신용점수 재심사 요구 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사실 통지 의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연체 발생 전에 이것을 반드시 그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연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막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연체가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체가 되면 사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어느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보니까 거래가 안 돼서 확인해 보니 연체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 통보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신용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여러분들의 신용평가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개인평가교에 대해서 한번 다 봤고요. 요번에 이제 그 금융조합의 갑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그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하는 협동조합 형식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그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그 존재감은 사실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금융기관하고의 현재 있는 민간 주도의 금융기관들과 비교하는 형식밖에는 안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그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같은 그러한 협동조합형의 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를 책임지다든가 사회적 금융 같은 책임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형식적이고 사실 좀 어떻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협동조합 금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협동조합에 있는 금융이 협동조합형 금융이 발전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갑질을 해서 어떤 공공이익을 사적 이득으로 취득한다는 그런 조금 유감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적폐로서 완전히 뿌리 뽑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보도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개선될 앞으로 여지가 많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오늘 뉴스는 다 살펴보았고요. 그럼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금융계의 포청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청천이라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금융감독원은 사실 그 여러분들이 공기업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 공공기관인데 이번 공공기관의 선정에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민간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금융위원회 그 산하 특수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을 통해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을 하고 신용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특히 이제 예금자 및 투자자들, 금융 수요자, 소비자들을 보호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들을 포함한 지주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 이제 자산운용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사라든가 이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하기도 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감사인데요. 최근에 좀 유감인 뉴스는 예전에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됐고 한번 그것이 크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비리에서 지금 국내 은행, 대형은행 두 곳이 채용 비리를 요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또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학교에 대한 점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뒤집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금융감독원 자체 내에서도 한번 채용 비리에 걸려서 많은 관계자들이 사실 좀 법정에 서게 되거나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크게 변화한다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금융감독원의 감사로 인해서 그래도 재빨리 이러한 비리가 좀 걸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편은 좀 유감인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본원은요, 서울 영등포구 이제 여의도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그런 이제 지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영문 이력서에요. FSS 하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준말이고요. BOK 하면은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한국은행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BOK의 문제라든가 FSS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할 때 특히나 이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 금감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은 예전에 보험감독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각각의 금융산업 분야에 있어서 감독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이 네 곳이 모두 합쳐져서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됐고 지금 은행, 보험, 증권, 뭐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뭐 펀드라든가 그런 것들도 모두 금감원에 있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금감원의 아마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금융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공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관련 교육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일 만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자료만 잘 이용하시고 금융 용어만 이용해도 아마 금융 논술 같은 거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금융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공기업들을 이해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숲으로 이해하시고 아마 파악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금융감독원의 내용을 보시면 뭐 이제 은행, 중소, 서민금융 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 부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검사 제재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 용어 사전이 있는데요. 금융 용어 사전이 이제 약간 어렵거나 애매한 말이거나 여러분들 딱히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셔서 금융 용어 사전에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관련된 금융 용어들 한번 파악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금융감독 홈페이지를 이제 캡처해 갖고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실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보시면은 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회계 포털도 나와 있고요. 금융감독연구에서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금융에 관련된 종합 포털 서비스도 나와 있고요. 공인회계사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파인이라고 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 있는데요. 여기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금융 정보가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금융생활을 유지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금융권의
그 취업을 하시거나 지원을 하시는 분이라면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채용 공고를요,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캡처온 내용인데요.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채용 공고가 상시 채용을 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입 공채, 우리가 그 5급 공채라고 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제 많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나눠져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시 채용은 계속 있고 또 이제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해서 관련 그 학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시 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인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잠시 어떠한 것들을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한 통계조사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시거나 이제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온라인 홍보 사무 보조원이라든가 공보실, 홍보기획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금융 그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조 사무원이라든가 그런 채용 공고는 계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2018년도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은 이제 작년 그 2017년도 가을에 나왔던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력직원 상시 지원인데요. 경력직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계사, 변호사, 아니면 이제 리스크 관리라든가 CFA라든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석사나 아니면 박사 학위 소지자에 있어서 상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이루겠다 하신다면은 어떤 직장을 가지시다가 또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미리 이제 공고를 살펴보시면은 어떠한 형식으로 내 경력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력 트랙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 작년 9월에 떴고 2018년도 신입사원 5급 채용에 관한 공고였는데요. 채용은행 그 인원은 한국은행과 비슷한 규모인 한 6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였고요. 채용 분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분야,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인데 이제 소비자학 같은 경우에 학위 소지자에 한해서 이제 채용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도 지방 인재 그 채용에 대한 목표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그 인원은 지방 인재로 채용을 해야 되고 지방 인재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그 대학을 나오시거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셔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담당 직무는요, 이제 금융감독원의 직무임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자,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가 나와 있고요. 증권 발행 업무 등 자본시장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예금이나 적금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금감원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면 금감원에서 바로 그 금융기관에 있어서 합당한 이건 소비자가 억울하다 판단되면은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융민원,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하는 것들과 금융감독 관련 조사 연구에 대한 이제 통계 분석 등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내부 경영관리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경영관리야 어느 분야나 다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과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 관련 통계 분석에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계학과 출신들 많이 찾는데 그 소비자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경영, 법학, 경제학, IT 같은 게 전공자라기보다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관련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하면은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요, 전공자에 한해서 뽑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전공자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회가 많이 열리고 본인이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그 과목을 계속 수강했거나 여러분들 NCS 지원서 보시면은 과목 수강에 관한 것과 자격증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좀 보시면은 이제 그 1차 필기 전형이 있고 2차 필기 전형이 있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영학, 경제학, 법학에서 한 과목씩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공을 이쪽 분야로 뽑긴 하지만 전공을 했다고 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공 지식을 갖추고 있도록 공부를 했다거나 해당 과목을 수강했으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도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과 더불어서 이제 논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논술은 뭐 논리력을 평가할 수도 있고 지식에 관련된 것을 평가할 수 있고 또 지난해 논술로 많이 나왔던 분야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을 연결시키는 데에 대해서 있어서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현재 바로 쓰일 수, 금융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금융상품과 또는 금융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있느냐 또 금융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는 그 주요한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설까지 이제 등장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논술을 많이 보시면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인사제도 중에서 이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요, 원서 접수에서 이제 서류 전형으로 평가를 하고 필기 전형 1차, 2차 필기 전형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경력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째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식으로 이제 돼서 경력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들에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그 마음가짐으로 취업을 해야 할까라는 거에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금감원에 채용이 되는 슈퍼루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루키의 경우에는 응시 분야는 이제 아까 뭐 경영, 경제, 법학, IT 분야에서 경영 쪽이었고요. 현재 소속 부서는 서민금융지원국이라고 합니다. 서민금융지원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인과 담당 업무를 소개한다면 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현재 그 직급은 조사역인데 서민금융지원국은 피싱 사기, 여러분들 뭐 피싱 요즘 많이 문제 있죠. 그다음에 대출 사기 등 금융 사기 근절 대책 마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라든가 각종 서민 금융 제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히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환급이라든가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지금 이 현재 조사역의 업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대포 통장에 관련돼서 사고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고는 당하지 않았었는데요. 예전에 그 보이스피싱으로 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그건 잘 처리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간혹 정말 당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로 당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을 선택한 이유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역의 경우는요. 30세 때 일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싶었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끊임없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특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높은 직업적 긍지를 느끼게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그냥 공기업이란 이유로 그것도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 어떤 산업 분야라는 공기업을 따지지 않으시고 지원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는데, 그다음에 또 지원 이유 자체가 크고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공기업에 있어서 자소서에 의외로 그런 것들이 잘 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충분히 자소서에 그런 것을 속았다고 생각하시거나, 또 자소서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그러한 자기 본인의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공기관에 갈 때, 특히나 어떤 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을 지원할 때는 그 산업 분야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가고 싶고자 하는 욕구가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그러니까 근거에 대한 그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분의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 채용 전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 하면,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소서를 이제 예쁘게 포장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경우는 자소서를 단순히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저 한층 더 잘 이해하고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추천을 한다라고 이제 추가 얘기를 했고요. 이 개인적 자소서를 통해서 드러난 성향으로 1, 2차 면접에서 어떤 이제 질문 방향이 결정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금감원에 가고 싶다고 하신다면, 아니면 또는 이러한 어떤 금융 공기업들을 지원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선배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다른 선배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응시 분야는 경제학 분야였고요. 소속 부서는 감독총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독총괄국이 무엇을 하는 일인가? 이 조사역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총괄국에서 검사총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검사총괄팀이라는 곳은 대내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각 권역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그런 권역별로 검사국들의 금융회사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검사 후에는 검사 품질 점검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도 좀 더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또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 검사 내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도 금융감독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에는요, 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책임진 점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슈퍼루키 조사역의 감독원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이제 업무를 하는데, 감독 검사 업무가 그 결과가 바로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모두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회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 조금 개인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설마 그럴까? 뭐 내 일이 나 하나쯤이야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긍지를 가졌을 때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도 이제 채용 서류에 대해서 금융감독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그래서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강한 책임감이 생기지 않는 생각이 되는데요. 학점과 토익 점수를 더 미리 만들어놨고, 또 대학 생활을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돌이켜 보면서 왜 내가 금융감독원을 선택하게 됐을까를 본인이 돌아봤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나 직무를 선택했을 때 왜 내가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되면 내가 왜 선택하게 됐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금융공학 분야에 이제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는 자산운용감독실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감독실은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이제 펀드에 관련된 업무를 아마 담당하는 걸로 보여지고 펀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공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산운용감독실은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문일임 회사의 건전성 및 그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펀드 등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분의 경우도 금융감독원을 선택한 이유는 대의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돈으로 환산되는 실적이 최우선으로 지향 가치가 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정의와 윤리 실현 같은 것이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승적 가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금융감독원 채용서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은 여기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상당히 많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다소 당황했지만 카테고리별로 하나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소서 강의를 잠깐 해드렸을 때가 있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자소서 강의 많이 하는데요. 강사분들도 자소서의 강의 보면 이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항목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지만 기본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보시면 대부분 항목에 그 문항의 문장만 달라져 있을 뿐이고 거기서 평가하려는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항목에 맞춰 보시면은 사실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실 거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자기 소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작성을 해 놓으시고 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본인의 기본 이제 그 기초 자료, 뭐 일생 데이터, 그러니까 일생 스토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크게 도움 받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슈퍼루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금융감독원에 지원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도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라든가 또 이제 관련된 직무나 담당 부서에 하는 일들이 궁금하실 텐데 내용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은행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입 공채들의 경우 이제 지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민간 금융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도 금융의 본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시사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용어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는요. 먼저 슈밥의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엔겔 지수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엔겔 지수는 식료품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식품의 비용의 비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부유한가 빈곤한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지수인데 슈밥의 지수도 마찬가지 그 빈곤에 대한 지수를 측정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은 주거비에 관한 비율로 따지는 것이 슈밥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계소득비 가운데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1868년에 그 독일의 통계학자입니다. 그 슈바베가 베를린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계 그런 그 조사를 통해서 일원화한 것인데 소득 그 비율에서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용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용에 대한 비율이 낮더라 하는 통계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립된 그 법칙으로 해서 만든 것이 슈밥의 지수고요. 여기서 이제 주거비라는 것은 집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하수도비, 냉난방비라든가 주택 유지비라든가 또 이제 그 주택 관리비 등 같은 것을 전체로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슈밥의 지수 한번 찾아보시고요. 관련된 신문의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 여러분들 그 요즘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들이 그 신문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내용 살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2018년 그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그 1인당 13만 원씩 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보상해줘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영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 사업주는 사업주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경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그 최저 그 이제 소득 보장에 대한 것들, 최저임금에 대한 것들이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사업주들에게 이것을 보상해주고 잘 정착되도록 해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최저임금을 보호함으로써 일반 개인과 가게에도 도움이 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서 전년 대비 이제 16.4% 갑자기 상승함에 따라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그 30인 그 미만의 그 이제 직원이 있어야 되고 특히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그 사람들 이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4대 고용보험까지 다 든 그러한 사업주에게 1인당 그 13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러한 그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되지 않게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실시한 만큼 잘 자리 잡아서 기업과 개인이 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금융의 이해를 돕는 도서 한 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 도서는 기업, 계약, 그리고 금융 구조라고 하는 그 원래 원 제목은 Firm Contract and 그 Financial Structure라고 하는 올리버 하트 교수의 책입니다. 저자인 올리버 하트 교수는요, 현재 그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이고요. 계약 이론의 그 굉장히 석학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이론에 대한 기여로 201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 그 석학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데요. 원래 그 전공은 캠브리지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책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올리버 하트 교수가 굉장히 많은 논문을 발표하긴 했으나 책으로 그 작성한 것은 이 기업 계약 그리고 금융 구조라는 책이 유일하게 한 권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지만요. 내용을 보시면서 기업과 금융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계약이라는 것들이 기업에 어떠한 것들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 간단히 한번 보시고 어려운 부분은 좀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준비하시면서 또 다음 공채, 또 그런 기업의 지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in, no shooting.